안녕하세요. 황유석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장재영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K스타 토카막에서의 이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초고속 전하교환 분광 진단 개발입니다. 컨텐츠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울트라패스 CS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됐는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계된 진단계를 커미션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스타 토카막에서 실험한 플라즈마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빠른 현상의 MHD 현상들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컨클루전과 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ES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ES는 뉴트럴 빔 인젝션에 기반하여 차지 익스체인지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온의 온도나 로테이션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진단입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K스타에서는 카본에 대한 임퓨리티 이온의 특성들을 측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소우투스의 연구나 또는 앨런 크래시와 같이 빠른 시간에 내에 일어나는 MH 현상 같은 경우에는 커미셔널 CS의 시간 분해 능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레졸루션을 가지는 울트라패스 CS 진단계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진단계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온 플럭추에이션 또는 터뷸런스에 의해서 유도된 트랜스포트 또는 트랜지언트한 MHD 현상들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토카막들에서의 CS 정보들인데요. 대체로 컨벤셔널 CS 같은 경우는 1에서 10ms의 타임 레졸루션을 가지고 그보다 빠른 진단계도 존재를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낮은 스펙트럴 레졸루션이나 낮은 SNR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K스타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그 연구 목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울트라패스 CS 진단계 개발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파라미터를 통해 이 진단계가 어떤 성능을 가지겠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글을 통해 제작된 진단계를 시운전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니셜 메저먼트를 했을 때 이 결과값들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진단계를 K스타 플라즈마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빠른 MHD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옵저베이션을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패스 CES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개발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패스트 메저먼트가 되는데요. 그럼 이 패스트 메저먼트의 특성을 가져갔을 때 어떠한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있을까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낮은 광량을 가지고 두 번째는 낮은 파장 분해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가지고 두 파트로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적으로 파이버 어레이에 대한 설계 등이나 또는 옵티컬 컴포넌트들에 대한 특성들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설계된 진단계의 예상 성능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해결을 했을 때 빠른 트랜지언트한 현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파워풀한 툴이 되었다가 제 개발 연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캐스터로부터 측정된 빛이 컬렉션 옵틱스를 통해서 진단기로 전달되게 되고 이 빛은 콜리메이팅 되어서 그리즘을 통해 분광이 되면 분광된 빛이 포커싱 렌즈를 통해 이미지 플레인, 즉 디텍터로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된 신호를 통해서 저희 아이온 특성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레디얼 방향으로 두 채널을
만들었고, 각 채널들은 16개의 PMC 채널로 대응이 되어서 스펙트럼을 플랫하는 형태로 진단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부분인데요. 하이 에피션시 프리즘 커플드 트랜스미션 그레이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 트루풋을 특성을 가지는 콜렉션 옵틱스,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 이렇게 3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살펴보게 되면, 우선 콜렉션 옵틱스, 즉 K스타에서부터 플라즈마의 그 방출선을 측정하는데 광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CES 같은 경우는 이 초록 색깔의 포인트들과 같이 한 채널에 하나의 그 위치에 대응되게 이렇게 그 콜렉션 옵틱스의 그 배열이 설계되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광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로 방향으로, 즉 레디얼 방향에 대한 그 레졸루션을 손해보지 않게 플럭 서페이스를 따라서 어레이를 배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광량을 증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옵티컬 컴포넌트에 대한 설정인데요. 크게 그리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분광된 빛을 디텍터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포 파이버 번들 어레이, 그리고 프리앰플리파이어 이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인 529나노미터에서 높은 디플레이션 에피션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광된 빛을 그 디텍터로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이 배열들 사이의 간격 조절을 통해서 파장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프리앰플리파이어를 적용하는 과정까지 하드웨어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설계된 진단계의 성능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코드가 바로 시뮬레이션 오브 스펙트라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즉 최종적으로 필요한 액티브 찰지 익스체인지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의 스펙트럼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레임스트롱의 반응과, 그리고 패시브 엑스차지 익스체인지, 그리고 일렉트론 임팩트 익사이테이션에 의한 스펙트럼이 예측되게 되고, 이를 모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들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차지 익스체인지 리액션, 그리고 포토 에미션, 그리고 두 번째는 빔 어테뉴에이션, 세 번째는 헤일로 이펙트,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반응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 이온의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이 컨센트레이션을 설정한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을 했는데요. 이 가정한 값은 Geffective의 값으로부터 역환산을 해서 가정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Geffective를 보수적으로 3으로 잡고, 이때 컨센트레이션이 한 1.8% 정도 되더라 하여 인풋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한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저는 SNR 값으로 잡았고요. SNR 값이 10 이상이 되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풋 파라미터고요. 왼쪽은 스펙트럼의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겠고, 오른쪽은 플라즈마 그리고 뉴트럴 빔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단히 스캔을 했을 때 XNR 값을 보면 대체로 10이 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회색 영역은 제가 그 측정하는 그 16개의 PMC 채널들의 위치고요.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로테이션 벨로시티가 300km/s까지 측정할 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는 5kg 일렉트론 볼트까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설계 파라미터로 했을 때 진단계가 어떤 그 안정적인 오퍼레이셔널 레점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일렉트론 덴시티와 템퍼러처를 스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보시다시피 충분히 10보다는 충분히 큰 영역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SNR이 100이 넘는 영역인데 왜 100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본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반응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카본 컨센트레이션을 제가 가정한 1.8보다 훨씬 줄이게 되면 즉 지금 카본 타일인 케이스타가 아니라 앞으로 메탈월이 될 케이스타나 또는 이터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SNR이 거의 오도 하나 차이가 나는 거의 10분의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 진단기가 유효하게 진단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스테이블한 오퍼레이션 영역이 갖춰진다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100으로 삼았던 거고요.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월 머테리얼 상황에서 이 진단계가 유효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비 테스트들인데요. 예비 테스트를 통해서 커브드 슬릿의 그 공률을 결정해 줬는데 이 또한 디자인 파라미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비 실험을 거쳤고요.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커브드 슬릿이 아니라 일자인 슬릿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이 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를 펴주기 위해서 커버처를 측정하게 되었고 이 커버처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미셔닝의 결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그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는 데 있어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브드 슬릿을 적용했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이 잘 갖춰지는지 잘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한 펀더멘탈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다음과 같이 배치로 수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 슬릿을 사용했을 때 휘어서 맺히던 상들이 커브드 슬릿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잘 배열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진단계를 케이스타 실험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 실험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텔레비전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두 가지를 수행하였고 하나는 실제로 그 토카막 내부에서 어떤 위치에 값들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페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두 채널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브랭스 캘리브레이션인데요. 분광된 빛을 파장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529나노미터 주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네온 램프를 사용하여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프로세싱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 신호에서 베이스라인을 빼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즉 MB의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빼주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서 이온의 특성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니셜 메저먼트입니다. 일단 케이스타 플라즈마의 3041호 샷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때 측정해 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울트라패 CES의 데이터가 파란색이고요. 그와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커미셔널 CES의 데이터가 노란색과 주황색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영역은 시간에 따른 경향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영역은 CES에서는 보이지 않는 CS와는 잘 맞지 않는 시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추측컨대 그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CS에서 못 따라간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러면 커미셔널 CS와 과연 어떻게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울트라패 CS 자체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에 문제점 없는지를 확인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로우 스펙트럼을 피팅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면 문제없이 잘 싱글 가우션을 피팅이 되고 백그라운드도 잘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CES의 조건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빠른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S와 동일하게 약 100Hz의 데이터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아래와 같은데요. CS와 커미셔널 CS와
시간에 따른 경향이 동일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이 데이터는 로테이션에 대한 데이터인데 TI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CES 데이터와 시간에 따른 에볼루션이 잘 맞게 나오는 것을 보아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측정한 그 현상이 아이온 버스팅 이벤트인데요. 엘름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울트라파이트 CS로 확인을 했고, 이에 대한 옵저베이션과 간단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컬렉션에서 울트라파이트 진단계를 적용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름들이 발생하는 시점에 온난도와 로테이션 벨로시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온 온도가 급격하게 버스팅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감소를 했다가 회복을 하고, 또 D알파가 피크를 치는, 그리고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이 연속 일어났다고 해서 특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스토드 에너지가 LM 현상에 의해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과연 모든 LM들에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카이번 L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LM 버스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그래서 타입 2, 타입 3 이러한 LM의 타입에서는 LM 버스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타입 1 LM에서만 한정지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LM과 관련된 여러 파라미터들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 버스트되는 그 비율이 과연 그 여러 파라미터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지 보면, 프리퀀시는 LM이 발생하는 주기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가정 결과가 스토리 에너지 감소율에 비례하는, 즉 큰 LM일수록 버스팅되는 정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의 경우도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이 크게 일어나면 버스팅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즉 그 LM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마그네틱 퍼터베이션, 즉 마그네틱 커넥션 현상과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강한 상관관계 중에 어느 것이, 즉 스토드 에너지의 감소율과 그 마그네틱 퍼터베이션 두 중에 어느 것이 더 의존적으로 더 강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가졌습니다. 3월 7일 ERMP를 걸어준 샷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RMP를 걸기 전과 걸기 후 두 타임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안 걸었을 때는 아이언 버스팅 이벤트가 보였다면 걸어주고 나서 보이지 않는 이벤트를 보였는데요. 이 두 타임을 비교해 보면은 엘리미드 프리퀀시가 거의 비슷했고요. 즉 타입1 엘리미로 볼 수 있고, 여기서 그리고 그 스톤사라스 감솔 같은 경우도 두 시간대에서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러오프시 시그널을 보았을 때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이 극하게 감소한 것을 보아서 그 감소율보다, 그 스토어 데미지 감소율보다는 마그네틱 퍼터베이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현상이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 퍼스 이벤트에 대해서 마그네틱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 그 아이언이 버스팅되는 그 개형에서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리커넥션에 의한 히팅에 의한 올라가는, 증가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히팅 후에 디케이하는 페이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히팅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0.8ms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히팅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보통 그 엘렘에서 마그네틱 이퀘이션을 설명하는 모델이 플라즈모이드 미디에이티드 이퀘이션 모델의 상황에 타임 스케일을 살펴보게 되면, 크로스 레이트는 0.1 마이크로 세컨드로 굉장히 짧지만 인스턴 레이트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리커션 이벤트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타임 스케일을 살펴보면 거의 1ms에 가까운 타임 스케일을 가지는 것으로 봐서 버스팅하는 현상과 비슷한 타임 스케일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그네틱 커넥션과 충분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케이하는 능력은 지금 여러 버스팅한 이벤트들을 다 통계를 해봤을 때 10ms 이내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 컴파일먼트 타임 스케일과 비교해봤습니다. 히팅된 이후에 보통 에너지 컴파일먼트 타임 스케일로 디케이가 되는 걸로 많은 토크mak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임 스케일을 직접 계산을 해보겠다면 제가 스토어 에너지 그리고 multiply를 해당 사제들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수십 밀리세컨드, 즉 앞서 측정되었던 10ms와 컴페러블한 비슷한 그 시간 영역인 것을 확인을 해서 충분히 이게 미크레이션으로 히팅이 됐다가 디케이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언 퍼스트 이벤트와 같이 굉장히 빠른 시간 스케일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 굉장히 앞으로도 파워풀한 툴로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아이온의 현상들을 보기 위해서 높은 시간단을 가지는 진단계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높은 시간 분행에 따른 그 인텐시티 증폭과 그리고 높은 파장 분해능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이 진단계를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그 하드웨어적인 설계를 통해 디자인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를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개발된 진단계를 사용해서 그 시운전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니셜 메저먼트와 그를 통해서 컨벤셔널 CES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된 진단계를 케이스터 플라즈마에 적용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아이온 버스팅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도 해봤습니다. 컨클루전과 퓨처워크인데요. 개발을 해서 빠른 시간 분해능을 가지는 울트라패 CS 그 진단계를 개발을 했고 그 진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케이스타에서 엘림 크래시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아이온 버스트 이벤트를 측정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추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간단하게 해석드렸던 아이온 버스트 이벤트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두 채널밖에 없지만 좀 더 채널을 늘려서 실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 빠른 시간 분해능을 가진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한 시나리오, 파이어 모드나 또는 LH 트랜지션 그리고 MH 인세빌리티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용하여서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